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급기야 폐쇄하는 그 시점에도 그때 당시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낸 바가 있었고요. 그때 뭐라고 했었죠, 유시민 이사장? 청년들과 굉장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토론회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행성 뭐 네. 그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방식의 투자에 대한 얘기를 예. 해서 청년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를 설립했던 시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017년 9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진 기자도 사업을 만약 한다고 계산해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자금이 투자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다못해 식당집을 열더라도 가게 문 열자마자 2달 만에 문 닫는 가게는 본 적이 없는데. 아, 9월에 열어서 11월에 닫았군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준비를 인수를 했던 게 2017년 6월 달에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문을 열게 되는 게 그로부터 석 달 뒤인 9월입니다.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게 되는데요. 이 2017년 초반까지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저 한 8월, 9월을 거치면서 한 500만 원 정도 선까지 쭉 올라갑니다. 엄청 올랐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가만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당시 버블 이 주식 상황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벌 수 있는 마지막 투자 수단이 이 비트코인이 아니냐라는 열풍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쌈짓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입니다. 가상화폐에. 그때 500만 원, 600만 원 가던 돈이 11월 달이 돼서는 얼마까지 올라가는 8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요. 결정이었군요. 그 뒤로 12월 달 넘어가면서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이 가을 정도가 됐을 경우에 처음엔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던 사람들조차도 100만 원 하던 게 500만 원 가고 500만 원 하던 게 800만 원 가고 800만 원 가던 게 1,500만 원 가니까 그래 하면서 이때 들어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많은 준비를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었는데 800만 원 하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데 이것을 손을 딱 끊고 자, 오늘부터 폐쇄합니다. 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워렌 버핏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데 사업 접긴 쉽지 않다. 11월 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래프, 비트코인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수직 상승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12월 달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게 됐을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기억을 복귀해보면 법무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30분 전에 뭐가 이 정보가 유출된 만회를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만약에 관련된 정보가 사전에 새서 이러한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면은 그 당시 투자에서 큰 손해를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은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추정이고 의혹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 과연 민정실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조국 전 장관과 이 조국 조카와의 관계도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검찰은 한 발 빨리 가상화폐를 손 털 수 있도록 코링크를 사실상 운영했던 조국 전 장관의 조카에게 이득을 주었고 조국 조카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혹시 WFM 주식을 헐값에 매물로 건넨 것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건 검찰의 시각이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시각이다는 점 재차 말씀드립니다. 헐값 매입으로 수억 원 이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주고받고 오고 간 관계가 있다라고 검찰은 석연치 않다. 뇌물죄 성립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자기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차와 간극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2만 주나 되는 주식을 투자한 날이라는 겁니다. 6억 어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6억이라는 가치와 12만 주나 되는 거를 하면서 당시 고위 공직자 자리에 있는 남편의 돈을 그것도 계좌를 직접 해서 가져다 쓸 정도인데 본인이 몰랐다라고 할 정도면 이 가족들에게는 뭐 6억 정도는 눈 하나 깜빡 안 할 정도의 가치인지예요. 특히 고위공직자가 있을 때는
자기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나가면 언제까지 회수가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직자 재산 신고 일자에 맞춰서 만약에 이게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소위 사인 간 거래를 남기고 돈이 나간 증명서를 남기는 게 공직자 윤리에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의 재산인지 정경심의 재산인지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조국 본인의 이름으로 어쨌든 돈이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여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납득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하필이면 시차를 딱 맞춰서 했다라는 두 가지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합니다. 예, 첫 번째 의혹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